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 소신껏 일하라는 신호가 왔다며 친윤계 중진 의원들의 결단을 압박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 보도되는 건 당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날 주식을 거래하고 골프를 친 일과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경기 구리시와 오산, 용인, 충북, 청주와 제주에 8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합니다. 2027년쯤 사전 청약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박기영 용산구청장의 관용 차량 운행 일지를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매일같이 관용차를 탔고 공개된 공식 일정이 없던 날에도 130km 넘게 이동했습니다. 관용차 사적 이용이 의심됩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 지도부와 친윤 그룹을 향해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한 지 거의 2주가 다 돼가고 있지만 당내선 아무런 호응도 없고 되레 반발이 이어지고 있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결국 대통령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소신껏 해라,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를 간접적으로 받았다고 언급을 한 겁니다. 혁신위 활동에 윤 대통령도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는 걸 드러낸 거죠. 그럼 중진들과 친윤들에게 험지로 나가든지 출마를 하지 말라고 한 말들이 곧 대통령의 말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혁신위의 이 요구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총선은 당 중심의 종합예술이라며 계속 선을 그었습니다. 당이 알아서 하겠다, 이걸까요? 첫 소식 노태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아주 신선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며 당 지도부와 친윤그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더니 직접 만남 대신 윤 대통령 측이 소신껏 하라는 신호를 보내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당과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이와 함께 지적할 건 지적하라. 대통령이 그런데 전혀 개입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 일각에선 용산 대통령실도 불출마와 험지 출마 요구에 반발하고 있는 당 지도부와 친윤 의원들의 전향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걸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총선은 종합예술작품입니다. 단편예술작품이 아니라 종합예술작품이니만큼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혁신위의 정제된 발언을 주문한 김기현 대표와 윤심을 내세운 인요한 위원장 간 혁신안 수용 여부 등을 둘러싼 신경전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험지 출마를 두고 고민 중인 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험지 출마 요구에 침묵하는 사이 비명계에서 동반 험지 출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험지에 나가면 나도 나가겠다는 제안까지 나왔고 이 대표를 엄호하기 위해 친명계가 일제히 나섰습니다. 하지만 비명계에서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아예 국민의힘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니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무 복귀 첫 현장으로 대전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과 함께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시티 서울을 비판하며 중언의 표심을 노렸습니다. 고향인 안동 출마 요구에 대해선 입을 닫았습니다. 대표님, 안동에 험지 출마하는 거는 좀 어떻게 합니까? 대신 친명계가 나섰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안동 출마가 총선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고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가 험지에 나서면 자신도 험지에 가겠다는 이원욱 의원의 이른바 동반 험지 출마 제안을 이렇게 깎아내렸습니다. 재산 10,000원 갖고 있는 사람이 1억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 전 재산 걸고서 내기하자. 똑같은 얘기죠. 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가 적절하다는 여론이 유세한 가운데 비명계는 압박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선택지까지 전부 다 열어놓고 계시는 건가요? 어느 가능성이든 배제하고 할 필요는 없죠.
새로운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내일 출범하는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험지 출마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당과 용산 핵심 인사들의 험지 출마론을 꺼내든 인요한 혁신위와 국민의힘 인사들의 신경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보신 대로 인 위원장이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소통을 언급하면서 새 카드를 꺼내들었죠. 국민의힘 내부 상황 정치부 민지숙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민 기자,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까지 언급을 했는데 의외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김 대표 어제 오늘도 공식 석상에서 혁신을 향한 불편한 기색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혁신위에게 다시 한번 경고했는데요. 혁신위에 정말 이 윤심이 작용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내 중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인 위원장으로부터 혁신 대상으로 지목받았잖아요. 중진들 불편한 기색 숨기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속도 조절,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우선 저희 취재진이 복수의 중진 의원들과 직접 통화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 나오지 마라 나와라 이게 혁신이 아니고 당내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게 과연 우리 내년 총선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든지. 대통령실이든 당 지도부든 혁신하고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거나 혁신 동력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이런 서로가 유의해야죠. 네, 무엇보다 인 위원장이 꺼낸 이 신호라는 게 직접 온 게 아니고 돌아서 왔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이에 따라 한 중진 의원은 애초에 이게 진정한 의미의 대통령 의중인지 알 수가 없다. 윤심인지 아닌지도 모를 뿐 아니라 인요한 위원장이 나서서 그걸 윤심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부적절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과의 관계성 부각하는 게 이 인요한 혁신위의 정당성을 흔들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반격에 나선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에도 혁신위 회의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혁신위원들 많이 쌓였나 보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1호 혁신안 이후에 지도부가 받아들인 내용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어젯밤 9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이루어진 온라인 회의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한 혁신위원은 이제부터는 대통령실에 쓴소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현장에서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혁신위가 권고를 했지만 지도부나 중진, 윤핵관 의원들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결국에는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로 풀이가 됩니다. 네. 당장 내일 모레 발표될 이 4호 혁신안에 대통령실을 겨냥한 발언이 담길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네요. 출마설이 또 나왔다고요?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의 공식 행보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네네. 오늘 연말 이웃 돕기 적십자 봉사활동에 이렇게 참여했는데요. 현장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진 변호사 옷에 법무부 장관 부인이라고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진 변호사가 외부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례적인 행보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 장관이 이 총선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출마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의 가족은 이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은데요. 네, 저희가 법무부에 확인을 해보니 오늘 봉사에 나선 이 수요 봉사회 국무위원 배우자들은 당연직으로 자동으로 참석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워낙 화제 인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 하나하나, 부인의 행동 하나하나까지 다 또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지금까지 정치톡톡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각기 내분으로 바쁜 동안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엔 예비 후보자 등록도 시작이 되죠. 그런데 아직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걸 아십니까? 선거구가 확정돼야 어디서 어떻게 출마를 할지 준비를 할 텐데 말입니다. 서울 강동구 갑 같은 곳은 인구가 지역구 확정 기준의 상한을 넘었고 반대로 부산 남구는 하한에 못 미쳐서 조정이 필요한 시기인데 전국 253개 지역구 중 이렇게 현행 인구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곳만 30여 곳에 달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는 선거구 확정 논의의 기본이 되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선거 직전에서야 지역구와 선거 방식을 정하고 또 해보니 이게 아니네 할까요?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당의 위성정당이 난립했던 21대 총선을 두고 지난 대선 각 당 후보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정치개혁에서 개헌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 비례제도 고쳐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그 위성정당 만드는 걸 보고 당내에서 반대를 했다가. 이례적인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에 국민 공론조사도 진행됐지만 선거제 개편 논의는 지난 7월 이후 멈춰 있습니다. 어떤 선거법이 유리하고 선거구 재개편이 어떻게 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를 선거 직전에 가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자꾸 미뤄지는 그런. 여야는 일단 한 지역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공감대를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비례대표제의 적용 방식입니다. 여당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자리를 나누는 21대 총선 이전의 병립형을, 야당은 병립형이 양당제를 강화하고 표의 등가성을 해친다며 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적용되는데 비례의석을 노리는 이준석 신당이나 조국 신당은 물론 유튜버당도 난립할 수 있습니다. 소수정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연동형이나 병립형 선택에 따라가서 정당의 존재 유무가 좌우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거제도에 따로 정답이 있는 게 아닌 만큼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야 그래야 이제 정치제도, 그다음에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게 될 것이고 투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도 올바른 선택,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선거제 개편에 찬성하는 국민은 10명 중 8명. 여야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번 달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지만 선거제 개편의 법정 시한은 이미 7개월 전에 지났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미일 정상과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까지 참석하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했습니다. 1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가 관심인데 미국도 지금 중국과 서로 유화 제스처를 보이면서 손을 맞잡으려 하고 있죠. 우리는 북핵 문제까지 있으니 중국과의 관계에 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대기 비서실장의 환송을 받으며 공군 1호기에 오릅니다. 취임 뒤 첫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출국했습니다.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관심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개최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지 상황을 끝까지 봐야 성사 여부를 알 것 같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 주석을 만난다면 지난해 11월 이후 1년 만으로 구체적 의제가 있다기보다는 한중 관계 개선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릴 예정인 한일중 정상회의를 언제 개최할지도 논의 대상인데 한일중은 당장 오는 26일 부산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정상회의 조율에 나섭니다. 오는 18일 귀국하는 윤 대통령은 이틀 뒤인 20일 출국해 영국을 국빈 방문하고 부산 엑스포 홍보를 위해 프랑스 파리를 찾는 등 강행군을 펼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더 세고 더 멀리 날아가는 미사일이지만 사실 이건 미국 타격용이라 우리에겐 더 낮은 수준의 기술일지라도 중단거리 미사일이 더 위협적입니다. 바로 우리 땅에 떨어지거나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니까요. 그런데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사흘 뒤 미사일 공업절을 전후로 신형 고체 연료를 이용한 미사일 도발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괌 등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상 연소 시험 장비가 수평으로 놓여 있고 화염이 거대한 연기와 함께 뿜어져 나옵니다. 북한이 공개한 고체 추진체 실험 장면입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고체 연료 1단 엔진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에 2단 엔진은 14일에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이번 시험에서 대단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사용할 고체 연료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건 괌 등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기습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제정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18일 미사일 공업절의 도발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18일 그날이 이제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한 날인데 김주의 공식 등장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은 18일 이전에 신형 고체연료 IRBM을 시험 발사하려. 북한의 도발 위험이 커지면서 한미는 확장 억제 행동에 나섰습니다. 오늘 미 공군 B-52H 전략폭격기가 한 달 만에 한반도 상공에 전개됐고 다음 달에는 미 해군 핵추진 항모 칼빈슨이 입항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탄도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 요격 미사일을 판매하기로 잠정 승인하면서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한이 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고체 연료 미사일은 액체 연료보다 훨씬 위협적입니다. 신속성과 기동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 쏘는지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우리 정부는 지금 안 그래도 전임 정부가 체결한 9.19 군사협의가 우리에게 손해라고 보고 있죠.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고.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단초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영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은 연료 주입 시간이 짧아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상대적으로 기습 공격에 효율적입니다. 이동식 발사대에 싣고 한미 정찰 자산 탐지를 피해 은밀히 움직일 수 있어 안정성과 기동성 역시 뛰어납니다. 군 당국은 이번 달 말 예상되는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를 경고하는 동시에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공간적 시간적 문제, 적의 후면선을 실시간 감시 못하는 이런 문제, 서북도서에 K9을 순환 교육훈련을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북한이 고체 연료를 활용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경우도 효력 정지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소 2개월 안에 쏘겠다는 뜻이니까 일본 열도를 넘겼을 경우에는 한미일이 다 공조해서 강하게 북한을 압박해야 되는.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일주일 이상 군의 대응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도발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이뤄지면 군사 분계선 인근 비행 금지 구역에서의 정찰 작전부터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권영범입니다. 정부가 총 8만 호의 주택이 들어설 신규 택지 후보지 5곳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수도권엔 서울에 인접한 한강변이죠. 경기 구리시 토평 2지구에 18,000호가 들어섭니다.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에 인접해 있고 KTX와 GTX-C가 예정되어 있는 오산 세교 3지구엔 31,000호가 예정이 됐고요.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지역인 용인 이동엔 16,000호가 들어서며 비수도권엔 일자리와 인구가 늘어났지만 그간은 공급이 적었던 청주 분평과 제주 화북에 각각 9,000호와 5,000호가 예정이 됐습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사전 청약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인데 구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서울 도심에서 너무 멀죠. 서울 수요를 흡수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신규 택지 후보지 중 하나인 구리 토평 2지구입니다. 292만 제곱미터 면적에 서울 동부와 인접해 있고 남쪽엔 한강이, 북쪽엔 아파트와 도심 지역에 이어져 있으며 8호선 연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거의 이게 베리스콘이라고 봐야 되겠죠? 서울로 출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구리 토평 2 택지지구 인근엔 지하철 8호선 연장 공사가 한창입니다.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데 개통이 완료되면 서울 잠실역까지 12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함께 발표된 경기 오산 세교 3지구와 용인 이동지구는 화성과 용인, 평택 등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에 가까워 배후 도시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일단 이번 발표로 내년 주택 공급난이 커질 것이라는 시장의 불안감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산과 용인은 서울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은 걸려 서울 수요를 흡수하기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용인 이동이나 오산 세교는 강력 생활권에서의 그 주거 공급 효과는 있겠지만 그 서울의 인구를 직접적으로 분산시키거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현 정부 들어 세 번째 공급 대책이지만 3기 신도시는 물론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도 지지부진한 터라 지역별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은행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일명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은행권은 최대 2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동안 막대한 이자 장사를 하고도 사회 환원은 인색했던 만큼 은행들 여론이 무서워 싫다는 티도 내지 못하고 있죠. 정부는 횡재세 자체는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 세수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으니 이런 세금이 들어오는 게 아주 싫지만은 않을 겁니다. 박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지는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합니다. 횡재세가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현실화하자 은행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정유사나 저희 같은 경우 라이센스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에 있어서 뭐 과감하게 반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민주당이 발의한 횡재세의 골자는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 수익을 얻을 경우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대로라면 올해만 최대 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기여금으로 내야 합니다. 은행들은 반발하는 분위기마저 읽힙니다. 저희가 뭐 사회공 활동 이런 거를 뭐 그동안 계속 뭐 열심히 뭐 각 지주사별로 해서 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여기서 더 하라고 하니까. 정부와 여당이 횡재세에 반대하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도 우려되는 만큼 실제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제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가 있고, 하지만 이는 은행들의 자업자득이라는 냉소적 평가도 있습니다. 지난해 5대 은행이 36조 원이 넘는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렸지만 사회공헌은 고작 1조 원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의 자성과 변화가 없으면 은행권을 향한 사회 전방위적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카카오 김범수 창업주가 결국 시세 조정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마침 오늘 카카오가 준법 경영을 감시할 위원회를 구성했다라고 발표했는데 창업자 검찰 송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빛이 발하게 됐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 특별사법 경찰이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이사회 의장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의 SM 주식을 사들여 인수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는 데 김 전 의장도 관여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외에도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SM 인수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까지 5명이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이번 김 전 의장 검찰 송치로 더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김 전 의장이 매주 비상경영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연말까지 쇄신안을 내겠다고 말했지만 검찰 수사 대응으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경영상 결정도 늦어질 우려가 큽니다. 창업자가 사업 리스크를 안게 되면 집중해야 될 시간 자체가 이제 분산된다는 점 이게 있고요. 투자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경영 활동이 좀 위축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카오는 김소영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준법 윤리 경영을 외부에서 감시할 준법과 신뢰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인력 감축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건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가운데 낀 시민들만 또 지옥철을 타야 하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신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쳐보겠습니다.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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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22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위험과 안전에 외주하로 역행되지 않는 지하철로 돌아오기 위해 다음 주 11월 21일 전면 무기한 종파업에 돌입합니다. 노사 양측은 2026년까지 단계적 인력 감축을 둘러싸고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적자에 시달려온 사측은 경영 정상화에 나서려면 인력 2,200여 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 규모와 안전 업무 외주화 문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9일과 10일 노조가 경고 파업을 했던 당시 지옥철을 경험한 시민들은 벌써 퇴근길이 걱정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꽉꽉 채워서 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함이 있는데 파업이 있으면 그런 이제 불편이 예상돼서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명분 없는 파업에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공식적인 교섭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 없이 파업이 현실화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전남 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치안감이 경기도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청장 재직 시절 경찰 인사 청탁과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직 치안감인 김모 씨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마지막 휴대전화 신고가 잡힌 경기 하남시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외상은 없었고 타살 혐의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겨우 찾았고 유서는 발견됐어요. 내용은 공개할 수 없고. 전남경찰청장을 마지막으로 퇴직한 김모 씨는 청장 재직 시절 인사청탁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2년 전에 구속 기소된 사건 브로커 성모 씨가 경찰 인사에까지 개입했는데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김 씨의 계좌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희들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관망 중이거든요. 어느 선까지 진행될 건지도 지금 모르겠고. 김 씨가 숨지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 브로커 성 씨와 결탁한 것으로 보이는 전현직 경찰관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됐다가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나 공개 활동을 자제 중인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의 관용 차량 운행 일지를 MBN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넉 달 동안 단 8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말이고 뭐고 내내 관용차를 탔다고 돼 있었는데요. 공개 일정이 없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일지대로라면 관용차 운전기사는 초과 근무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현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곳 용산구청에서 구청장 자택까지는 직선거리로 250여 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이동해도 불과 10여 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출퇴근과 일정을 주로 관용차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MBN이 입수한 관용차 운행 일지를 보면 넉 달간 매일 사용 시간이 모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입니다. 이대로라면 구청장의 관용차 운전기사는 매주 63시간씩 일해 근로기준법 위반인 셈입니다. 관용차 운행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는 필수라고 할 것입니다. 숨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뭔가 떳떳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태원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친목단체 행사 배웅으로 관용차를 탔던 시각은 오전 7시 반쯤. 그런데 이날 운행 일지는 오전 9시부터 사용됐습니다. 지난 4개월간 공휴일은 모두 42일. 이 가운데 34일은 모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됐고 일정이 공개된 날은 단 13일 뿐입니다. 용산구는 조례를 통해 관용차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따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인사하고 다니는 거죠. 스케줄 하고. 뭐 늘상 하는 게 정치인들은 그런 거 아닌가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통상적으로 그렇게 다니는 걸 많이 봤습니다. 몇 년 동안. 박 구청장은 서면 답변을 통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라며 운행일지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은 시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MBN 뉴스 현주호입니다. 마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 씨가 최근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죠. 소변과 머리카락에서는 음성이, 그리고 다리털 검사도 했는데 국과수가 감정 불가 의견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경찰이 보낸 다리털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랬다네요. 유명인 마약 수사가 2달이 됐는데 일부 피해자 진술 외엔 진척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경찰도 참 면이 안 서게 됐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8일 경찰은 배우 이선균 씨의 1차 소환 조사에서 이 씨의 소변과 머리카락, 다리털을 채취했습니다. 그런데 소변과 머리카락 간이 검사와 정밀 검사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약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는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함께 채취한 다리털은 국과수에서 감정 불가 판정이 나온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마약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채모의 양이 너무 적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러면서 내사 기간까지 더하면 벌써 2달이 다 돼가는 유명인 마약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사실상 강남 유흥업소 여실장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시작됐는데 직접적 물증을 찾지 못한 채 피의자의 몸에서도 아무 흔적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씨에 이어 경찰 조사를 받은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 역시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수사 대상 총 10명 중 수사 초기 내사 대상이었던 재벌가 3세 등 5명은 여전히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아 입건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이 씨에 대해선 향후 추가 조사에서 다리털을 추가로 채취해 국과수에 제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어젯밤 서울 강남에서 외제 전기차가 지하 주차장 벽을 뚫고 5m나 들어가 술집으로까지 돌진했습니다.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에 들어선 검은색 외제 전기차 한 대가 오른쪽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합니다. 잠시 뒤 경찰차 2대가 뒤따라 들어가더니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외제 전기 차량이 주차장 벽을 5m 이상 뚫고 술집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 같아요. 속도가 한 40km, 50km 정도 될 것 같은데. 해당 차량은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던 중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진입한 차량은 코너에서 꺾지 않고 돌진해 술집 외벽을 뚫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차주와 술집 종업원 등 4명이 가슴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운전을 하고 있던 60대 남성 대리기사 A씨는 음주와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현장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2일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가에서도 전기차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박는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택시기사도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오늘 새벽엔 서울 한복판에서 교통사고를 잇따라낸 50대가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를 향해서도 돌진했는데 차도 자기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남한테서 협박해서 빼앗은 거였죠. 노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인들이 다급히 회색 승용차를 가리킵니다. 차량이 빙글 돌더니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도로 한복판을 돌던 차량은 순찰차 4대가 맞고서야 멈춰섭니다. 꽝 소리가 나서 이제 나가 보니까 경찰들이 유리창을 다 깼어요. 그러면서 경찰차에 태우고 갔어요. 오늘 새벽 서울 석촌역 인근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출동한 경찰차를 들이받다 붙잡히는 모습입니다. 남성은 이곳 분리대를 들이받고 나선 다른 차량을 빼앗아 타려고 시도했습니다. A씨는 빼앗은 차량 운전자를 협박해 강제로 내리게 한 뒤 처음 사고를 낸 차량을 다시 들이받으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고 마약 간이 검사 역시 음성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강도와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폐전선 야적장에서 난 불이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폐전선 6,700톤 전체가 불에 타면서 고열로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심우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야적장에 쌓인 폐기물 더미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칩니다. 이글거리는 화염에 주변 공기마저 붉게 익어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시커먼 연기를 뚫고 헬기가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경북 영천시 대창면의 한 폐기물 야적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인명피해는 없지만 폐전선 공장과 창고, 숙소 등 3개 동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불 넘어오기 직전이라 가지고 약간 물 뿌리고 있었거든요. 저쪽에 폐기물 쪽에 불 다 붙어가지고 3쪽으로 120 직전이었거든요.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인근 공장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불이 난 야적장에는 폐전선이 뒤엉켜 있어 불삭기가 파헤치고 있지만 강한 열기 탓에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야적장에 쌓인 폐전선만 6,700톤, 3m 높이의 폐전선이 한꺼번에 불에 탔습니다. 안에 천사도 있고 이래서 이게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끌어내려고 해도 잘 안 끌어내집니다. 피복이 눌어붙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야적장은 무허가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불을 끄는 대로 야적장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 일대 여러 편의점들이 절도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대 고등학생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수법이 아주 맹랑합니다. 없는 물건을 찾으며 편의점 직원이 창고로 가게 하고서는 그 사이에 돈을 훔칩니다. 돈도 다 가져가지 않아 훔쳐간 것도 잘 모르게 했죠. 이 수법으로 당한 편의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안정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바구니 한가득 맥주를 담아옵니다. 종업원이 개수를 세더니 부족한 맥주를 가져오려고 자리를 비우자 남성 손님이 돌연 계산대를 엽니다. 지난 9일 새벽 3시쯤 고등학생 A군이 한 편의점에서 돈을 훔치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맥주를 잔뜩 들고 와요. 아버님, 더 사고 싶은데 더 없냐? 지금 보이는 거 이거밖에 없다. 안에 더 없냐? 한번 확인해 보겠다. 어제 나갈 때 그때를 노려서. 종업원이 돌아온 뒤 계산도 시도합니다. 결제가 되지 않자 A군은 직원으로부터 ATM 기기를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태연하게 편의점을 나선 A군은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편의점. 여기서도 A군은 맥주를 더 달라며 직원을 창고로 보내고 순식간에 돈을 챙겼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지난 1일부터 최소 6곳의 편의점이 피해를 봤습니다. 소액을 훔쳐 달아나는 A군의 이런 수법 때문에 당시엔 피해 사실을 몰랐다가 뒤늦게 정산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티 안 나게 다 가져가지도 않고 만 원이 아예 싹 비어있는 거 의심해 봤는데 한 장이나 두 장 예쁘게 가져갔나 봐요. 심지어 A군은 검거된 뒤 해당 편의점에 가서 자신의 전단지를 내리라며 행패를 부려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군을 상습 절도 혐의로 입건하고 조사 중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병원 병상이 23개인데 1일 최대 58명이 입원했다. 말이 될까요? 병원 그 좁은 침대 하나에 2명씩 누웠다고 해도 말이 안 되죠. 통원 치료를 하는데도 마치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14년간 100억 원대 보험금을 받아 챙긴 사무장 병원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범행에 가담한 일명 라이농 환자만 460명이 넘는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병원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하나둘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서류상으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지만 실제는 통원 치료만 받고 가는 겁니다. 경찰이 이 병원을 압수수색하자 부랴부랴 병원에 와서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여성도 포착됐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과 아들까지 일가족이 입원했는데 모두 나이롱 환자였습니다. 의사 면허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50대 남성은 환자들과 짜고 가짜 입원 확인서를 발급해줬습니다. 입원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환자들은
사람이 이제 내 왔다 갔다 하고. 2009년 7월부터 가짜 입원으로 보험금을 타간 환자만 466명,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50억 원에 이릅니다. 그동안 병원은 요양급여비 50억 원을 챙겼습니다. 무려 14년간 이어진 범행은 보험사의 신고로 꼬리가 잡혔습니다. 병실이 23병상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1일 환자를 최대 58명까지 유치를 하다 보니까 보험회사에 과도하게 보험금이 청구되는. 해당 병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경찰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사무장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의사 2명과 환자들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MBN이 지난 2일 단독 보도해드린 숙명여대 음대 입시 비리 의혹 추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불법으로 과외를 해주고 대학 시험 평가자 역할까지 한 유명 성악가 출신 교수에 이어서 이번엔 학생들과 이 유명 교수를 연결해준 혐의로 브로커가 입건이 됐습니다. 당연히 피해 학생들이 생겼겠죠. 그러고 보니 내일이 수능 날이네요. 김태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숙명여대 음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된 유명 성악가 출신 A 교수를 입건하고 지난달 30일 숙대 입학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MBN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A 교수를 도운 혐의를 받는 브로커를 입건했습니다. 브로커가 대관한 공연장을 찾은 경찰이 두 사람의 공모 여부를 조사 중인 정황도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전에 그 반부패 수사 거기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대관을 하고 진행을 했느냐 계속해서 확인을 했었고 그때 교수가 있지 않았느냐. 취재진은 A 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잘 연락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잘 몰라요, 진짜로. 앞서 지난 2021년 연세대 음대에서도 유명 피아니스트 출신 교수가 학원 강사 청탁으로 불법 과외를 했고 심지어 입시곡을 유출했습니다. 한 입시생이 SNS 채팅방에서 해당 사실을 폭로하면서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고 연세대가 곡을 바꾼 바 있습니다. 문제는 연대와 달리 숙대에선 지난해와 2021년 입시를 거치며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경찰도 입시생 다수가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범죄 논란에도 가자 최대 병원을 하마스의 본교제로 규정하고 진입 작전을 펼친 건데 이스라엘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의사당과 정부 청사, 경찰본부, 주지사 관저, 하마스 정보국 등등을 다 접수했다고 하네요.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이집트에서 가자지구로 연료가 반입됐다는 소식도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최근 공개한 가자 최대 병원 알시파의 지하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투 장비와 지난달 습격 정황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계획표, 연결된 터널 입구 등이 보입니다. 가자 북부를 장악한 이스라엘군은 이를 바탕으로 병원을 인질 통제까지 맡는 하마스 근거지로 규정하고 특수병력을 동원해 정밀 타격을 가했습니다. 현재까지 인질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병원 안팎에서 하마스와 교전을 벌이는 한편 병원에 인도적 지원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the hospital and the hospital compound is one place, a central hub of their operations, perhaps even the beating heart, and maybe even a center of gravity. 하지만 하마스 측은 병원이 하마스 본부라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응급실과 수술실의 환자들까지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نحن نعلم أنه يكذب ونعلم أنه سيكذب ويكذب لتبرير جرائمه بحق القطاع الطبي.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이스라엘의 공격을 전쟁 범죄라고 비난하며 국제사회에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백악관은 병원이 군사작전과 인질을 감추려고 이용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다며 사실상 이스라엘을 옹호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민간인 피해가 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작전에 대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우려와 함께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러자 이스라엘이 유엔 사무총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또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하마스가 IS보다 더 나쁘다고 해야 한다면서요.
이스라엘이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선 배경, 서영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가자 지구 내에서는 최소 11,0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사망자 수를 집계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막대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한 데에는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군사작전에도 책임이 있다는 게 유엔의 시각입니다. We have, in a few days in Gaza, thousands and thousands of children killed, which means there is also something clearly wrong in the way military operations are being done. 전쟁의 책임이 먼저 공습을 가한 하마스에 있다는 입장인 이스라엘은 발끈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에게 사퇴까지 요구하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Gutierrez does not deserve to be the head of the United Nations. Everyone said that Hamas there was than ISIS. Why he cannot say it? 이스라엘은 인질 협상에 참여한 국제 적십자사가 정작 인질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적십자사 역시 그동안 이스라엘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국제기구를 향해 공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건 사망자 급증과 함께 커지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맞짱 뜨자 청소년들의 호기 어린 말 같은데 이번엔 아닙니다. 미국 의회에서 상원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청문회 증인에게 맞짱을 제안했거든요. 어느 나라든 이렇게 국민 눈살 찌푸리게 하는 정치는 한둘 다 있나 봅니다. 송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맞짱 논란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촉발됐습니다. 숀 오브라이언 운송노조 위원장이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공화당 마크웨인 멀린 상원 의원을 비판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Clown, fraud, always has been, always will be. Quit the tough guy act in these Senate hearings. You know where to find me, any place, anytime, cowboy. Okay, that's fine. Perfect.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인 멀린 의원, SNS 내용을 그대로 읽은 뒤 증인으로 출석한 오브라이언 위원장과 싸울 기세로 벌떡 일어납니다. 보다 못한 버니 샌더스 청문회 위원장이 말려보지만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됩니다. And you went quiet. No, I didn't go quiet. You challenged me to a cage match, acting like a 12-year-old schoolyard bully. Well, stand your butt up then. You stand your butt up. Oh, hold on. Big guy. Oh, stop it. Is that your solution every poll? No, sit down. This is a hearing. And God knows the American people have enough contempt for Congress. Let's not make it worse. I don't like thugs and bullies. I don't like you, because you just described yourself. 결국 질의응답 시간은 강제로 종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원에서는 공화당 강경파 팀버챗 의원이 케빈 메카시 전 의장이 자신을 일부러 치고 갔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버챗 의원은 지난달 당시 하원 의장이던 메카시의 해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인물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더 비싼 걸 알면서도 산다.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에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젊은 세대들은 가격이 더 저렴한 마트나 온라인 쇼핑 대신 편의점에서 물건을 더 많이 사고 있었습니다. 가격보다 재미있는 경험 때문이라고 하네요. 정예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사진을 찍는 이곳은 무인사진관이 아닙니다. 바로 한 편의점 브랜드의 특성화 점포인데요.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제품을 사면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어 MZ세대들이 일부러 찾아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편의점에 대한 이미지를 바꿀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좀 신선하게 재밌게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다른 편의점에서는 약해팅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약과를 디저트 가게와 함께 출시한 제품이 인기입니다. SNS에 유행하는 그런 디저트들 편의점하고 콜라보 같은 것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서울에 나가서만 볼 수 있는 것들도 편의점에 많이 들어오니까 유명 축구 선수의 사진카드를 파는 편의점에는 희귀 아이템을 구하려는 고객이 몰려 한 달 만에 120만 개가 판매됐습니다. 그 팬들 사이에 좀 수집하는 문화라든지 거래하고 교환하는 문화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어서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70%가 이색 상품을 사러 일부러 해당 편의점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올 상반기 편의점 매출은 이미 대형마트를 따돌렸고 백화점과 격차는 1%포인트로 좁혀진 상태입니다.
재미를 찾아온 손님들이 다른 제품에도 함께 지갑을 열 가능성이 커지며 편의점별로 한 달 평균 100개 이상 신상품을 출시하는 등 이색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만 6천 명 늘어 역대 10월 기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60대 이상이 취업을 많이 해서 그들 덕에 나온 수치입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서 직업 교육조차 받지 않는 그냥 쉬는 청년은 계속 늘어서 한 달에 41만 명이나 됐죠. 정부가 이들의 고용을 위해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어디에 투입하는지 또 과연 효과는 있을지 이교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 센터입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이 면접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열기가 뜨겁습니다. 직무는 지금 인사 채용 이랑 해외 쪽 위주로. 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 첫 취업을 했어도 평균 1년 반이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기 일쑤입니다. 면접할 때는 다 있었게 하는데 현장 가서 한 일주일 있다 보면은 아닌 거야. 그러면은 바로 회사 안 나오고.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다 보니 그냥 쉬는 청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고 답한 청년의 숫자는 월 평균 41만 명에 달합니다. 이 중 다수는 직장 생활 경험이 이미 있고 새로운 직장으로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들을 3단계로 분류해 1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학생에게는 인턴십과 자격시험 응시료 50% 지원 혜택을 주고 재직 청년에게는 심리상담과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또 고립운둔이나 가족 돌봄 청년에게는 금전적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책이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냥 쉬는 청년 대다수가 월급이 많고 복지가 좋은 대기업만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나 연봉적인 부분에서 더 청년들에게 어필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대기업에 가지 않으신 분들은 일을 안 하는 쪽으로. 단순히 취업만을 위한 지원책이 아닌 임금 격차와 주거비, 문화생활 등 삶의 질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청년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하루 앞두고 예비 소집이 있었습니다. 킬러 문항 출제 논란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쫓겨나듯 물러나는 등 잡음도 많았지만 수험생들은 내일을 위해서 묵묵히 학업에 열중해 왔죠. 이번엔 재수생 등 졸업생 비율이 31.7%를 차지해 28년 만에 최대였습니다. 킬러 문항 삭제가 영향을 준 듯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응원 피켓을 들고 양옆으로 도열한 후배들이 선배들을 맞이합니다. 후배들의 박수갈채에 수험생들의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한 선배는 거수경례하는 여유까지 보입니다. 방역 제한 조치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수능 응원전이 이번에 다시 열렸습니다. 선배님들 응원하니까 너무 뿌듯하고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님들 화이팅! 담임 선생님께 받은 수험표를 챙기고 교문을 나서려니 조만간 수능을 봐야 한다는 사실이 실감납니다. 기분이 약간 묘하기도 하고 이제 수능도 잘 봐야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많이 떨리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참고 열심히 봐야죠. 시각장애 학생 433명도 비장애 학생보다 시험 시간이 1.7배 늘어난 수능을 치릅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담임 선생님 대신 수험표를 나눠주면서 학생들을 응원했습니다. 오후에도 고사장에 있는 학교를 직접 찾은 수험생이 간간히 눈에 띄었습니다. 한 수험생은 수시 합격을 했다며 킬러 문항 배제와 의대를 노리고 몰려든 졸업생 부담이 줄어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확실히 그 정시의 변별력 같은 문제도 요즘에 좀 그 난이도를 낮추면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고 2024학년도 수능은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됩니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고사장에 입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중학교에서 남학생이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가해 학생을 포함한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학생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t a liberal America and a conservative America. There i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4년 7월 27일은 버락 오바마라는 43세 젊은 정치인이 전 세계에 알려진 날입니다. 하나의 아메리카, 담대한 희망이라는 명연설로 미 정부의 스타로 떠오르게 되죠. 오바마는 민주당이 외부에서 영입한 인물이 아닌 지역에서 성장한 풀뿌리 정치인입니다. 대학 졸업 후 시카고에서 지역사회 운동가로 정계에 진출 기반을 다졌고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을 거쳐 연방 상원의원으로 중앙 정치에 진출했죠. 사실 이건 가장 일반적인 미국 정치인의 행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상하원은 공공서비스 분야 경험이 있거나 주정부에서 선출직으로 일한 뒤 연방의회에 입성한 사람이 67.4%에 달하니까요. 그렇다고 이들이 일반인들의 생계형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작년 11월 중간 선거로 구성된 미국 연방의회만 봐도 60% 가까이가 비즈니스,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새로 당선된 하원 의원의 평균 연령은 이전 회기 50.6세보다 낮은 47.8세로 의회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좀 많이 다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중 법조인이 18%에 달했고 민주당은 초선 의원 중 81명 가운데 이른바 운동권이 27%를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가 몇 가지인데 법조인 출신이 18%나 되고 운동권 출신이 아닌 국민이 몇천, 몇만 배는 될 텐데 왜 운동권 출신이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이게 바로 선거 때마다 외부 명망가를 영입한다면서 호들갑을 떤 결과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 유권자 10명당 6명은 여야 모두를 심판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교체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닐까요? 수컷 공작의 깃이 화려한 건 암컷을 유혹해 짝지을 기회를 잡기 위한 거라고 하죠. 그래서 깃이 못난 수컷에게 가짜로 멋진 깃을 갈아줬더니 속임수에 넘어가 관심을 보이는 암컷들이 덜어 있더랍니다. 선거용 인재 영입에 호들갑을 떠는 건 스스로 매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세력이 흔히 쓰는 은폐술이 아닐까요? 국민을 멍청한 암컷 공작 취급하다니요. 더는 봐줄 수가 없습니다. 김조의 그런데 오늘은 어쩌다 국회의원은 이제 그만이었습니다. 수능일인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입실 시간이 지나고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될 텐데요. 천둥 번개가 치면서 다소 요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양은 5에서 많게는 30mm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8도에 머물면서 아침 기온과 크게 다르지 않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영하 3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리겠고요. 수도권을 비롯한 서쪽 지역은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낮 기온은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부산이 16도에 그치면서 오늘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인 금요일에는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 첫눈이 내리겠는데요. 호남 지역과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